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9월 30일 금요일 과학터치 오늘 강연을 하게 될 충북대학교 최경철입니다. 오늘 주제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와의 전쟁,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주제로 오늘 강연을 40분 정도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만나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강연을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직 코로나가 좀 해결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이렇게 같이 강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의 주제는 암세포와 면역세포와의 전쟁, 과연 누가 이길까라는 주제가 되겠고요. 지금 우리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전쟁 중에 있죠. 이러한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은 상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정치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연루돼 있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 체내에서도 이렇게 면역세포와 암세포가 항상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분들의 과학적인 지식을 넓히 드리고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암은 무엇인가? 우리 암이라는 것은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서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우리 체내에 있는 덩어리다. 이렇게 간단히 정의할 수 있고요. 우리가 두 가지로 크게 여러 조직에서 암이 발생하지만 크게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양성 종양은 크기에 상관없이 다른 조직으로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서 우리 생명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은 암을 양성 종양이라 하고요. 악성 종양은 말 그대로 주위 조직에 침윤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는 암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건강이나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이러한 종양을 악성 종양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암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간단히 보면 처음에 정상적인 세포가 각 조직에 있다가 이것으로부터 어떤 DNA의 변이가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어브노멀한 상태로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면 이것으로부터 이 비정상적인 세포의 하나가 여러 세포를 같이 카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브노멀한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이러한 어브노멀한 비정상적인 세포는 주위의 정상적인 세포를 침윤하고 다른 조직으로 전이를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주로 전이는 혈관이나 우리 임파관을 통해서 전이가 됩니다. 우리 체내의 흐름은 이러한 혈관과 임파관 두 개의 관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아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암의 전이도 이 혈관과 임파관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암이 생겨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우리 체내에는 이제 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이 세포 안에는 우리가 DNA, RNA, 프로테인들이 있는데 이 DNA가 이제 두 개의 세포로 만들어질 때 이러한 유전자 변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러한 유전자 변형이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되면 비정상적인 세포가 생기면서 암세포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우리 몸에는 이러한 DNA가 카피가 될 때 여러 개로 만들어질 때 유전자 변형은 우리 몸에서 계속적으로 수선 기능을 갖고 있어서 이러한 그 비정상적인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우리 몸에 보호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화가 되거나 여러 가지 암이 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이라든지 바이러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노출이 되면 이러한 수선 기능이 떨어져서 결국은 암을 초래하게 되고 많은 암세포가 만들어지며 그것으로 인해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것이 암이 생겨난 이유가 되겠고요.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이 나이가 얼마 정도 된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는 모든 세포가 프레시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DNA 카피가 일어날 때 암세포가 만들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습니다. 하지만 성장기를 지나서 노화기가 되면
이제 그 DNA 변형이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고요. 또한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DNA 변형이 생기더라도 이러한 수선될 수 있는 기능이 우리 DNA 구조에는 들어가 있는데, 효소가 들어가 있는데, 이러한 것들도 엔자임의 어떤 효소의 활성도가 떨어져서 이러한 수선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자 변형이 나이가 들수록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이죠. 암이 생겨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고요. 우리가 보통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는 것이 먼저 가족력입니다. 가족력.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암이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의 어머니나 아버지가 또는 여러분들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기존에 암으로 어떤 고생을 하셨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가족력에 의해서 이러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잘 아시다시피 이러한 바이러스도 우리 몸에 침투가 되면 우리 DNA에 변형을 줄 수 있을 이러한 확률이 높아지게 되고요. 또 UV 같은 거, 자외선이죠. 자외선 같은 경우도 우리 DNA를 파괴해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세포를 만드는 데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동양인보다는 서양인들은 이제 피부가 좀 하얗다 보니까 이러한 UV 자외선에 의한 노출에 상당히 취약해서 이제 백인 같은 경우는 이러한 피부암 같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또 아시다시피 이제 흡연 같은 것도 상당히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폐암을 일으키거나 다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높게 만듭니다. 아시다시피 이 흡연을 하게 되면 몇천 가지의 발암 물질이 생성이 됩니다. 대표적인 게 벤조에이피린 같은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몸에 체내에 흡입하게 되면 폐에 상당한 자극을 줘서 이러한 폐암의 가능성, 또 간접 흡연 같은 경우도 흡연을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러한 그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들이 담배에 있는 이러한 그 연기에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또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있는 생활 환경 물질들, 뭐 지금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뭐 옷을 입고 있어도 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케미칼인 거죠.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또 여기 책상이라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페인트라든지 이러한 다양한 케미칼들이 결국은 우리 몸에 많이 노출이 되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암이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러한 그 암을 발생시키는 이런 물질들을 회피하고 노출을 피하는 것이 암을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주위에 이렇게 뭐 많은 화학 물질들이 있고요. 또 플라스틱 제품, 자연이 많이 오염돼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물질들에 많이 노출되면 될수록 우리는 어떤 암에 대한 바람에 대한 가능성,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물질들을 가능하면 회피하고 노출을 줄이는 방법이 암을 억제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3대 사망 원인을 보면 암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이런 것들이 3대 사망 원인 중에 하나인데,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러한 악성 신생물, 즉 암이 가장 높은 사망률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외에 심장질환이라든지, 그다음에 폐렴, 뇌질환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다음은 암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다음은 면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면역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시고 방송에서도 이런 내용을 많이 방송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면역이라 하면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부 인자에 대해서 이런 방어하는 현상을 얘기합니다. 어떤 특정의 병원체, 예를 들면 우리가 세균이라든지 그다음에 바이러스, 또
여러 생물들이 내뿜는 독소, 톡신 같은 것들에 대해서 개체가 강한 저항성을 갖는 상태를 얘기하고요. 생체의 내부 환경이 외래성인 것은 이제 주로 박테리아, 즉 세균을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내인성이라 하는 것은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자생할 수 있는 바이러스를 얘기합니다. 이러한 이물질에 의해서 교란되는 것을 막아서 생체의 개체성과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크게 대별을 하면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주세요. 면역력은 높은 게 좋은가요? 낮은 게 좋은가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면역력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됩니다. 알맞은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너무 낮으면 어떻게 되죠? 면역력이 다운되면 우리가 이러한 질병의 그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에 노출이 쉽게 돼서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상당히 올라가죠. 그리고 면역력이 너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면역이라 하면 나와 내가 아닌 것의 구분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너무 높으면 나인 것도 내 세포인 것, 내 장기인 것도 이물질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고 또 과민증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면역력은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알맞은 것이 가장 좋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면역에 대한 좀 역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보시죠. 역사에 대해서 보시면 12세기경부터 이제 중국에서는 천연두 환자, 우리 천연두라는 건 이제 아주 예전에는, 지금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지만 예전에는 상당히 치사율이 높은 이러한 역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천연두 환자의 부스럼 딱지를 갈아서 상처를 내어 바르면 천연두의 예방이 되더라, 이런 전례가 되었고요. 1721년에 터키 주재 영국 대사가 터키인들의 천연두 예방법을 영국에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럽에도 이제 사람에서는 천연두, 그다음에 소에서는 우역이 상당히 유행을 했는데요. 이 우역의 경우도 감염 후에 콧물을 다른 소에 접종하면 이런 우역이 예방되는 현상을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그다음에 1798년에 이러한 것을 에드워드 젠너가 결국은 논문화했는데, 이 에드워드 젠너는 이제 소 젖자는 이러한 부인들이 카우팍스에 감염된 후에는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현상을 관찰하게 됐고, 이러한 카우팍스 감염자에 생긴 물집을 8세 소년에게 투여한 후 천연두가 걸리지 않는 현상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이러한 백신에 대한 개념을 처음 도입한 것이 에드워드 젠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그림은 그때 당시에 에드워드 젠너가 옆집 소년에게 이러한 처음으로 백신을 투여하는 이러한 것을 모식화한 그림이 되겠고, 이 8세 소년은 그 이후에 천연두가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잘 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는 인류는 각종 질병을 알아왔죠. 우리가 18세기 전까지만 해도 이 미생물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이나 박테리아라는 개념 없었고, 우리 뭐 한국에서도 예전에 그 전에는 그냥 역병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역병이 나면 어떻게 했죠? 온 마을을 다 불태우고 시신까지도, 죽은 사람의 시신까지도 다 불태우고 했죠. 다른 곳에 번지지 않게. 그렇게 했는데, 이러한 천연두가 걸려서 이제 이러한 천연두가 상당히 이제 그 치사율이 높은 질병이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천연두에 걸려서 죽는 사람도 있었고, 또 천연두가 에서 완치되더라도 얼굴에 곰보 자국이 나는 경우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른들은. 그래서 곰보 자국이 있는 경우에는 이분은 어렸을 때 천연두를 알았구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호환 마마라고 그래서, 호환은 이제 호랑이를 얘기하는 거고 마마는 이제 천연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환 마마라는 아주 무서운 것이 있었다 정도로 이렇게 천연두가 무서운 질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때 당시에
분위기로 저희가 알 수 있었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드워드 젠너가 이제 결국은 이러한 8세 소년에게 이러한 그 우역이 소젖을 짜다 걸렸을 때 가벼운 종기만 생긴 이러한 소에서 젖을 짜는 부인들이 이러한 천연두에 걸리지 않은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이 우두에 걸린 암소의 부스럼에서 액을 채취해서 그것을 8세 소년에게 접종을 했죠. 접종을 했더니 이 소년은 결국은 천연두가 걸리지 않아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스테르, 프랑스의 루이스 파스테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도 유명한 생물학자죠. 여러분들이 우리 서울에 보면 파스테르 연구소라고 있잖아요. 또 뭐 우유에도 파스테르 우유가 있죠. 이 파스테르라는 분은 이제 미생물의 존재를 처음 확인하신 분이 되겠고요. 그 이후에 이제 이 파스테르가 여러 가지 백신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닭콜레라라든지 탄저, 광견병에 대한 예방 백신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백신의 어원은 암소를 뜻하는 라틴어 베카에서 유래합니다. 베카는 암소를 뜻하는 것인데 이 백신의 기원은 이 베카로부터 유래한다. 이 종두법이 생긴 우역으로부터 생긴 이러한 종두법의 예방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백신의 원은 이 암소를 뜻하는 베카에서 유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제너가 종두법을 소개한 후에 100년이 지나서 우리 잘 아시는 지서교육이라는 분이 부산에 있는 이러한 그 일본 의사한테 종두법을 배워서 한양으로 올라가던 중에 그 처남에게 종두법을 놓아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의과대에 가면 이 지석영 선생의 동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인류는 공포에 떨게 했던 전혀 원인을 몰랐던 이러한 바이러스 질환이라든지 세균 질환으로부터 이제 백신 자유로워졌고 다양한 백신들이 많이 개발이 되었죠. 뭐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이러한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방 접종을 받고 있고 처음에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2세 이전에 결핵이라든지 비형 간염, 디프테리아, 홍역 등에 대한 백신을 멀티플 샷을 이제 맞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가 이제 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세포가 되겠고요. 외부에서 침입한 병용균이나 이물질, 바이러스 등에 저항하여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방어하고 면역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또 이 면역세포가 이러한 그 암세포를, 암 조직을 제거하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면역 시스템을 보면 선천성 면역 시스템과 후천성 면역 시스템으로 크게 나눕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선천성은 여러분이 태어나자마자 갖고 있는 면역 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혈액 중에는 가장 많은 세포가 뭐가 있죠? 적혈구가 있죠. 그 다음에 많은 것이 백혈구 세포입니다. 이런 백혈구 세포가 선천성 면역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호중구나 호산구, 호염구 세 가지 세포가 있는데 가장 많은 세포는 이제 호중구, 뉴트로필이라는 호중구가 있어서 이것이 우리 몸의 선천성 면역 시스템을 구성을 하고 있고 또한 조직에 보면 대식세포, 매크로페지라는 세포가 있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선천성 면역계를 담당을 합니다. 후천성 면역계는 이제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항원에 노출된 다음에 형성되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을 후천성 면역 시스템 또는 획득 면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획득 면역은 주로 두 가지의 세포, T세포, 세포성 면역을 담당하는 T세포,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을 담당하는 B세포로 나누게 됩니다. 이제 T세포와 B세포는 똑같이 임파구인데, 림포사이트인데, 오리진은 이제 우리 보통 뼈에서 만들어집니다. 본메로라고 하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고요. 나중에 이제 이것이 어디서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타이머스에서 성장하면 그 앞자를 따서 T세포, 그 다음에 본메로에서 또 만들어져서 본메로에서 성장하면 본메로의 앞자를 따서 B세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B세포가 결국은
우리가 얘기하는 항체, 엔티바디를 만드는 주요한 세포가 형질 세포로 분화돼서 우리 면역 시스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금 더 이제 암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간단하게 조금 다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암은 이제 전통적인 치료 방법으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과적 치료법, 외과적은 말 그대로 이제 수술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로컬하게 국소적으로 있는 암 조직은 외과적으로 이제 수술적 방법으로 해서 떼어내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 암 조직이 한 군데 있으면 쉽게 떼어내는데, 이게 전이가 일어나서 우리 몸에 많이 퍼져 있다 그러면 이 외과적인 방법은 사실은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과적인 방법은 이런 식으로 암 조직을 가능하면 많이 떼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 전체적으로 많이 퍼져 있을 때는 이제 화학적인 항암요법을 씁니다. 그래서 전신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항암제를 투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부작용이 많이 발생합니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수술로 처치하기 힘든 위치나 전이가 시작된 경우에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화학적 항암 치료 방법은 다양한 물질이 이미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항대사 물질이라든지 백금제제, 알키라 제제, 그 다음에 DNA가 복제될 때 억제하는 토포 아이소모레이즈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을 억제하는 물질, 그 다음에 세포의 뼈대를 고정시켜서 세포가 분화되지 못하도록 딸세포를 만들지 못하도록 하는 파클레텍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법도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법은 수술과 마찬가지로 국소적인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수술을 할 수 없는 환자에게도 치료가 가능하며, 이제 입원 필요하지 않고 그때그때 병원에 방문해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 장기의 구조나 기능을 보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수술과는 달리 부작용이 또 이것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사선 치료법이 되겠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급성, 만성, 전신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1세대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3대 치료법인 수술적 제거 방법, 그다음에 화학요법, 방사선 요법을 보다 개선하고 진보된 방법으로 부작용이 완화된 항암요법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사 선생님한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표적 항암제도 있을 수 있고요. 예를 들면 이 암세포가 어떤 특정한 시그널을 내는데, 이 시그널을 디텍션, 인지해서 그 암세포만 차별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격하는 이러한 방법들, 표적 항암제들도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3세대 항암제로 불리는 면역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끊임없이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이러한 방법들로 이제 암 치료를 하는 방법들로 최근까지 여러 연구와 함께 또한 치료제가 개발이 돼 있고 임상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암 면역 세포 치료제의 과정을 보면 환자로부터, 예를 들어 암이 걸린 환자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다음에 우리가 림포사이트를 분리를 합니다. 임파구를 분리를 하고 이것을 배양을 하고 배양한 임파구에다가 여러 자극을 줍니다. 주로 사이토카인들, 그로스 팩터, 성장 인자들을 주게 되면 이것이 이제 활성화가 됩니다. 활성화가 되고 이 세포를 안정화시킨 다음에 효능을 확인한 후 다시 환자한테 다시 투여하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아직은 보편화된 방법은 아니지만 이제 이러한 수술적 방법이라든지 화학적 요법이라든지 방사선 요법의 효과가 없을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방법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암세포에 가서 이렇게 면역세포가 붙어 있어서 암세포를 이제
인지하는 이런 과정이 되겠고, 또 암세포를 이렇게 표면에, 세포 표면에 구멍을 뚫어서 여러 가지 다이렉트,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킬링 이펙트를 갖고 있는 이러한 그 항암 면역제 등도, 세포 치료제 등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러한 줄기세포에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항암 세포 치료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뭐 어려운 얘기지만 간단하게 그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줄기세포에 다음과 같이 자살 유전자, 이 CD 유전자와 CE 유전자, 이거 이제 저희가 자살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을 이제 표현하도록 클로닝을 합니다. 유전자 조작을 해요. 유전자 조작을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항암제는 상당히 이제 부작용이 많다고 그랬죠. 이게 암세포만 죽이면 좋은데 정상세포도 같이 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항암 치료하면 머리 많이 빠지잖아요. 100% 머리 빠지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는 이 항암제의 이런 모낭세포가 상당히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항암 투여를 중단하면 다시 머리는 나긴 하지만 그런 부작용이 있는데, 이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가 이러한 자살 유전자를 표현하도록 하고 그것을 프로드러그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전혀 이펙트가 항암 효과가 없는 물질이에요. 없는 물질인데 이걸 넣어주게 되면 이게 이 유전자들이, 자살 유전자가 이것을 액티브한 약물로 변환시켜줍니다. 그래서 5FC를 5FU로, 그다음에 CPT11을 SN38로 이렇게 액티브한 드러그로 변환시켜줍니다. 변환시켜주고 이것들이 튜머 세포는 이제 스스로 자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 그로스펙터를 많이 분비를 하는데, 이러한 줄기세포가 그것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내에서 이러한 유전자 조작 줄기세포가 암세포를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인비보에서 쫓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그 프로드러그를 액티브 드러그로 암세포에 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만 선택적으로 적중형으로 킬링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전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 개발도 저희가 실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과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우리 체내에서 전쟁을 하고 있다. 과연 누가 이길 거냐? 이것은 한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죠. 나중에 강연 후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다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암과 면역세포는 끊임없이 전쟁을 하고 있고, 특히 암세포나 암 조직이 자라게 되면 우리 면역세포들이 이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암세포나 암 조직에 가서 침윤이 됩니다. 침윤이 돼서 이것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비정상적인 세포가 얼마 안 되면 이 면역세포들이 쉽게 죽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암 조직이 만들어지면 엄청난 세포가 만들어져서 결국은 이 면역세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암세포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암 조직, 암덩어리가 우리 몸에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러한 면역세포가 처음 초기에, 우리 이제 바라마 과정에서 처음 초기에는 이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 있는데, 이 암세포도 상당히 이제 스마트합니다. 이렇게 바보는 아니에요, 암세포가. 그래서 이 암세포가 이 PDL1이라는 단백질을 이러한 그 세포 밖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T세포, 아까 인파우그제죠, T세포. 이 T면역세포가 PDL1에 대한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수용체가 PDL1을 바인딩하게 되죠. 이렇게 붙게 되면 이 T세포는 이 암세포를 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친구로 규정합니다. 그래서 얘를 죽이지 않아요. 암세포를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하다는 거죠. 이 면역세포가 공격하지 못하도록 PDL1이라는
이러한 단백질을 표현을 해서 이 암세포의 공격을 회피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실험실이나 이런 곳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친구로 인식하지 않고 적으로 인식하도록 이것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가 연구자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PD 아까 완에 대한 수용체에다가 이것에 붙는 항체를 개발하면 이 PD1에 대한 수용체가 PD-L1 단백질에 바인딩 하기 전에 이 항체가 먼저 바인딩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PD-L1 수용체가 이 PD-L1하고 바인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얘가 친구로 인식을 하지 못하게 돼요. 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 T세포가 결국은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면역 항암제 항체를 만들어서 PD-L1 수용체를 과 바인딩해서 이 바인딩을 못하도록 PD-L1과 바인딩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이렇게 이러한 면역 항암제 항체를 만들면 이러한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해서 암을 우리가 줄일 수 있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다 이런 기전으로 저희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것에 대한 다양한 또 그 세포 치료 항암 치료제들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 캔서가 생기면 이제 유전자 분석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유전자 분석이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이 안젤리나 졸리, 제가 좋아하는 또 여자 배우기도 한데 이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의 어머니하고 이모, 외할머니가 각각 유방암과 난소암으로 사망을 했어요. 오래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젤리나 졸리는 이제 본인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암이 걸리는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뭐죠? 가족력이죠. 가족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유전자 검사를 받았어요. 받았더니까 유방암과 난소암을 일으키는 BRCA1, BRCA2 유전자가 있는데 여기에 변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변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도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유방암에 걸리겠구나 해서 유방암에 걸리지 않도록 미리 절제를 했습니다. 유방암을 절제하고 재건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NGS 검사를 하게 될 경우에는 환자의 종양 조직이나 혈액을 가지고 분석을 해서 실제로 내가 나중에 얼마나 암에 걸릴 수 있는지를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예측을 할 수 있고 또 진단도 할 수 있고 나중에 예후도 저희가 예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NGS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NGS 분석, NGS는 여러분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NGS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차세대 염기 서열 분석이라고 하고 예전에는 이 DNA를 분석하는데 염기 서열을 분석하는데 상당히 노력을 많이 들였지만 지금은 이제 모든 게 자동화돼 있어서 우리가 사람의 시료를 맡기면 뭐 하루 이틀이면 우리 이 염기 서열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유전자에 대한 염기 서열을 금방 분석을 할 수 있고 이러한 NGS 검사를 통해서 유전자 변이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어떤 유전성 질병이나 암에 대한 그 가족력이 있는 암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적극적 예방 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저희 실험실에서는 이제 그 실험실에서 인간화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는데요. 인간화 마우스라는 것은 조금 여러분들 이해하기 힘드시겠는데 마우스 모델에 사람의 면역계를 이식시킨 모델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항암 후보 물질이라든지 신약 개발 시 인간 면역계 반응을 관찰할 수 있는 이런 모델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실험실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 그러니까 마우스 자체의 면역 시스템은 억제시키고 사람의 면역 시스템을 이전한 거죠. 이전한 모델을 인간화 마우스 모델이라 하고
두 가지 모델을 많이 쓰는데요. 사람의 말초혈액 단핵세포, 우리 PBMC라고 하는데 이것과 그다음에 조혈모 세포를 이식한 두 가지 모델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만들어서 실제로 우리가 뭐 항암제 개발이라든지 사람의 암을 이식시켜서 자라게 한 후에 이러한 항암을 갖고 있는 이러한 예측이 되는 이러한 면역제라든지 이런 것을 이러한 모델을 가지고서 인간화 마우스 모델을 가지고서 평가도 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화 마우스 모델은 사실은 사람의 그 면역 세포를 집어넣었을 때 이게 오랫동안 갖고 있지는 못하고요. 또 아무리 마우스의 그 면역 시스템을 다운시켰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는 이 면역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여지는 못하고요. 한 4주에서 한 8주 정도, 이 정도는 이렇게 모델로서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모델이 되겠고, 이 마우스 모델은 상당히 가격이 비쌉니다. 마리당 한 4, 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고, 또한 PBMC를 저희가 이제 사람으로부터 구입을 해서 실제로 이제 투여해서 인간화 마우스 모델을 만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모델, PBMC 단핵세포를 이식한 모델과 그다음에 사람의 조혈모 세포를 이식한 모델 두 가지를 사용을 해서 현재 연구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시는 게 반려동물도 암에 걸리나요? 많은 질문들을 하세요. 아마 여러분들 반려동물 많이 키우시죠? 개나 고양이 아마 집에서 많이 키우고 있을 텐데 반려동물도 암에 걸릴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이 걸립니다. 반려동물도 암에 걸리고요. 보통 우리 반려동물의 수명은 보통 15년에서 20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 15년에서 20년, 즉 15살에서 20살 정도 되면 우리 사람으로 보면 거의 70대, 90대 정도 되는 나이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견종별로 이 반려동물도 암에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말티즈 같은 경우는 유선종양, 그다음에 시츄 같은 경우는 폐종양, 그다음에 푸들은 비만세포종양이라고 해서 피부암, 그다음에 비글은 방광암, 그다음에 퍼그도 피부암, 골든 리트리버 같은 경우는 임파에 문제가 있어서 림프종이라든지 골육종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이제 그 저희 대학의 동물병원에서 뭐 수술로도 제거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항암제도 투여하고 또한 그 레이디오 테라피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실험실에서 이러한 그 세 가지의 방법으로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중개의학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세포 치료제나 이런 것들도 저희가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저희 대학,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에 펫CT라든지 MRI 등이 갖춰져 있어서 이러한 정밀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이 돼 있고 이러한 반려견 종양 진단이라든지 예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양한 임상 수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주에 있는 충북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병원이 되겠고, 최근에 저희가 핵의학 진료실 펫CT를 갖춰서 저희가 개소식을 한 사진이 되겠고요. 그래서 펫CT를 저희가 갖고 있고 MRI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동물병원에 제2동물병원을 만들어서 반려동물 중개의학 암센터를 만들어서 반려동물의 암 치료라든지 시료를 모아서 저희가 연구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반려동물의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어드밴스된 치료법이 만들 수 있지 저희들이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본 강연의 요약을 간단히 드리면 암은 신체 조직의 자율적인 과잉 성장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를 의미하고, 말씀드렸다시피 양성 종양과 달리 악성 종양은 주위 조직에 침윤하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신체 각 부위에 확산되거나 전이되기 때문에 이러한 중증을 일으키고 또한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은 암세포와 끊임없는 전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면역세포를 잘 활성화해서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런 암세포와의 전쟁에서 면역세포가 이길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암세포들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에 대항하여 면역 회피 작용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암세포들은 상당히 스마트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역 회피, 암세포의 면역 회피 작용을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항암제, 면역 세포 기능을 강화시키는 면역 항암제 등 다양한 항암 치료요법이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연구와 임상에서 많은 수의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시작할 때 처음에 내린 질문, 암세포와 면역세포와의 전쟁, 누가 이길까?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여러분들한테 달려 있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러한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면역세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이러한 면역세포들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면역세포가 잘 활동하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준다면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암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이 아까 있었잖아요. 요인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곳에 노출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한다면 우리가 충분히 면역세포가 초기에 암세포가 만들어졌을 때 충분히 죽일 수 있고 건강한 우리 몸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러분의 몸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소중히 다루는 여러분의 몸을 소중히 다루면 면역세포들도 항상 활성화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이 더욱 지켜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오늘 금요 과학터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온라인으로 해서 좀 이렇게 인터랙츄얼한 강의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하고 오프라인 강의로 한번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이상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의응답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의응답 지금 아마 여러 질의응답이 들어와 있는데요. 질문이 있으면은 남겨주시면 저희가 좀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올려주시고요. 제가 지금 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질의응답 하겠습니다. 양성종양은 평생 양성종양인가요? 악성종양으로 될 가능성은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양성종양은 네, 거의 양성종양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종양으로 변형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아주 배가 많이 암이 생기면 배가 많이 부른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부분 양성종양이에요. 크기가 엄청 큰데 이게 다른 조직으로는 전이가 안 돼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양성종양은 이게 수술적인 방법으로 제거를 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암세포가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암세포가 생명력이 강한 이유는 우리 보통 정상세포는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가 노화되고 죽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화돼서 죽어가는 과정을 이제 세네센스 과정, 세포의 노화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암세포는 보통은 우리 정상세포를 우리가 세포 배양을 하면 몇 개대 못 가거든요. 몇 개대 못 가서 그냥 노화로 가는데 이 종양세포는 무한정 uncontrolled growth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는 다양한 그로스 팩터를 스스로 분비를 하고
또한 우리가 이제 세포가 이렇게 여러 세포로 만들어질 때 우리 이제 이 유전 염색체 끝에는 텔로미어라는 것이 있어요. 이 텔로미어라는 것이 이제 짧아지는데 이러한 텔로모레이즈 액티비티, 텔로미어를 계속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증식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암세포가 생명력이 강한 이유이고요. 그래서 정상세포, 노멀한 세포하고는 완전히 다르다, 암세포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늘에 항암 효과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항암에 도움을 주나요? 도움을 준다면 어떤 성질 때문인가요? 뭐 우리가 보통 이제 마늘을 같이 먹으면 암이 줄어든다 뭐 이런 작용이 있는데요. 이 마늘에 있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이 항암 효과도 있지만 항산화 억제 효과가 있어요. 이러한 우리 몸에 좋은 식물 추출물들은 항산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암세포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억제하는 이러한 작용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전자 변형 때문에 암이 생기면 암도 유전되는 건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암을 일으키는 여러 요인 중에 이러한 가족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암이 생기는 요인뿐만이 아니라 질병의 요인으로서 가족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 다른 가족력이 없는 사람보다 의사분들은 그러시더라고요. 한 30-40%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암도 더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졸리 같은 경우는 유방을 미리 절제를 했죠. 예방 차원에서 미리 절제를 하고 BRCA1이라든지 BRCA2에 이미 변형이 있기 때문에 가족력으로 인해서 변형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본인도 이러한 유방암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제로 이제 유방을 절제하는 그런 수술을 했습니다. 인간에게 발생하는 암과 동물에게 발생하는 암은 어떤 차이점이 있나요? 차이점이 있는 것도 있고 유사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는 좀 유사하고요, 사람하고. 그다음에 피부암 같은 것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그 외에 이제 좀 유사하지 않은 것은 림프종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좀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저희 충북대학교 반려동물 중개의학센터는 이제 이러한 사람의 암과 그다음에 반려동물의 암을 우리 같이 채취해가지고 이것의 어떤 유사성이라든지 아니면 차이점을 지금 유전자 차원에서 분석도 하고 또 여러 가지 히스톨로지, 즉 조직 병리학적 수준에서 차이점을 저희가 발견하고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암을 이렇게 같이 채취를 해서 연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되는 것도 암 유발 형성에 영향이 많을까요? 네, 많습니다. 우리 환경 호르몬이라고 그러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호르몬이라는 말은 맞지 않고요. 환경 교란, 내분비 교란 물질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내분비 장애 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방암이나 난소암들은 우리 몸에 있는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에 상당히 디펜던트합니다. 그래서 이 유방암과 난소암은 에스트로겐 수용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갖고 있어서 이 에스트로겐에 많이 노출이 되면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더 많이 걸릴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유방암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에스트로겐의 억제제를 투여를 해서 이러한 유방암의 전이나 진행을 막으려고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렇게 보면 여성들이 결혼을 안 하시고
또 결혼하더라도 애를 안 낳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그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임신 기간 동안에 에스트로겐의 그 여성 호르몬에 노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여러 역학 조사에 의하면 자식을 많이 낳은 여성일수록 유방암이나 난소암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이러한 역학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호르몬도 이러한 그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붙어서 유사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환경 호르몬의 노출이 많이 되는 것은 결국은 이러한 그 호르몬 수용체를 갖고 있는 암, 특히 유방암이나 난소암, 그 다음에 남성의 경우는 엔드로젠 수용체를 갖고 있는 뭐 프로스테이트 캔서 이런 것들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상세포는 그대로 두고 암세포만 쏙쏙 골라서 제거하는 게 가능할까요? 예, 이제 이게 숙제죠, 사실은. 예, 정상세포는 전혀 영향을 안 받고 암세포만 쏙쏙 골라서 공격하는 이러한 면역 시스템을 만들려면 정말 부작용이 없는 이러한 그 치료제를 개발을 하게 되는데 뭐 100%는 불가능합니다. 100%는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다시피 여러 가지 그 우리 체내에서 암세포를 적중할 수 있는 이러한 시스템을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만 암세포에만 영향을 주는 이러한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고요.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암 연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보면 보통 이제 암세포는 성장이 무진장 빠르거든요. 정상세포에 비해서 성장이 많이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그 다양한 유전자들이 과발현돼 있거나 또는 억제돼 있거나 이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유전자를 타겟팅해서 공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예, 사망 원인의 30% 이상이 암이라고 하는데 나이를 먹으면 암을 걸릴 확률이 많아지는 건가요? 원래 인간이 암에 취약한 걸까요? 확률이 높아집니다. 예, 그래서 뭐 이 세포가 노화될수록 그다음에 나이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이제 노화에 이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DNA가 레플리케이션이 일어날 때 이것을 수선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에 그러한 수선 기능이 떨어집니다.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보통 우리 사람의 암은 보통은 이제 50대 넘어서 60대, 70대 갈수록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 이제 나이가 많을수록 암의 발생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제 젊은 분들도 20대, 30대에서도 암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왜 그러느냐? 이제 최근에 20,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생활 습관이 이제 뭐 과식을 많이 한다든지 아니면 뭐 우리 얘기하는 그 뭐 햄버거라든지 이러한 식품들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러할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 먹는 것과 또 상당히 암 발생과 연관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담배를 많이 한다든지, 그다음 술을 많이 먹는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젊은 사람도 암이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 면역세포와 암세포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면역세포들이 항상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좋은 우리 체내에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없고 그다음에 이러한 그 다양한 케미칼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노출이 덜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방법이다. 암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암세포가 무한대로 증식하다가 공간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나요? 무한정 성장합니다. 무한정. 그래서 암세포는 우리 몸, 우리 인간이 죽을 때까지 공격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뭐
다양한 곳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우리 몸 구석구석에 다양한 곳에까지 전이가 무한정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무서운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암은 세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발생할 수 있네요. 뭐 세포가 있는 곳뿐만이 아니라 세포가 없는 곳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근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암, 뭐 흔하진 않지만 이런 것도 발생할 수 있고요.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전이가 일어나서 거기에서 무한 증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결국은 악성종의 경우에는 우리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거죠. 암세포를 죽이지 않고 정상세포로 되돌리는 것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비가역적이에요. 일단 한번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가면 이것은 거꾸로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하고 결국은 암세포를 도려내든지 암세포를 죽이는 방법밖에 없지 이것을 정상세포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뭐 손톱, 발톱과 머리카락을 제외하면 사람의 몸에서 암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없나요? 뭐 발생하지 않는 곳이 뭐 우리 체내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발생하고요. 심장이나 이런 데서는 뭐 암이 발생하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보긴 했는데 뭐 있을 수 있겠죠. 네, 네, 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 수천 개의 암세포가 생겨난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DNA의 뮤테이션, 이 DNA 뮤테이션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우리 환경이 나쁠수록 더 많이 발생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양한 그 화학 물질에 노출될수록 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그럴 경우에는 매일 이러한 암세포, 어브노멀한 세포죠. 암세포라고 하기보다는 어브노멀, 비정상적인 세포가 언제든지 뮤테이션에 의해서 생성될 수 있습니다. 생성되는데 우리 몸은 DNA 과정에서 우리 수선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수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리커버리를 해줍니다. 정상적으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과도하게 많이 생길 경우에는 그 리커버리 기능이 있더라도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이길 정도로 많이 발생하면 결국은 이제 암세포가, 암 조직이, 암덩어리가 만들어지는 거죠. 말기 암세포도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나요? 뭐 이거는 의사 선생님이 대답할 문제이긴 한데 뭐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80대 이제 노인분들 아주 연세가 많으신 노인분들의 경우는 이 전이의 그런 활동이 상당히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나이 되면 정상적인 세포도 거의 자라지 않듯이 그 암세포도 아주 빨리 자라지 않습니다. 전이가 빨리 일어나지 않아요. 그럴 경우에는 사기라 할지라도 이제 뭐 유능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수술을 잘할 경우에는 이제 사기라 할지라도 이렇게 그것만 떼어냈을 때 다른 곳에 전이된 것이 크게 문제가 없으면 이제 생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암 수술을 하게 되면 보통 5-year survival rate, 즉 5년 동안의 생존기를 봐요. 이제 5년 동안 보고서 그 이후에 어떤 재발이 안 된다든지 암세포가 다른 곳에서 발견이 안 되면 5년 동안 발견이 안 되면 이제 거의 완치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항암 치료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은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는데 이 부작용을 줄이고 어떤 그 효율을 높이는 그 항암제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암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적중형으로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이러한 기술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개발이 되고 있고요. 또 이런 것들이 향후 임상에서 또 사용이 되고 있고 더 좋은 적중형 항암제가 개발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암이 생기는 이유는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인가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면역세포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질환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면역 세포, 우리가 결국은 이제 나이가 먹어가게 되면 이런 면역 기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져서 면역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뭐 암뿐만이 아니라 다른 다양한 질병들이 생겨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노화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면역 세포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기 때문에 면역 세포의 기능을 다시 올리면 또 우리가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의 몸에 요건 아까 답변 드렸고요. 안젤리나 졸리도 가족력이 있어 유방 조직을 사전 절제했는데 이처럼 유전적 결함이 있을 때 사전 절제하는 것이 치료에 효과적일까요? 아니면 면역 세포 기능을 올리는 식품 약품 치료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이것까지는 그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아주 가족력이 아주 심한 경우, 지금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본인의 엄마뿐만이 아니라 이모, 할머니까지 다 유방암으로 돌아가신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가족력이 상당히 높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식품이나 약품 치료, 이런 항암제 치료보다는 미리 절제를 하는 것이 낫다 해서 이제 절제를 한 경우고요. 요거는 이제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가족력이 얼마나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여러분들의 유전자는 여러분의 어머니, 여러분의 아버지로부터 반반씩 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둘 다 가족력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가족력이 높은 거죠. 근데 한 분만 있다 그러면 이제 가족력은 한 50%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한 분만 있다 그러면 확률은 더 떨어지는 거죠. 25%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퍼센티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 가능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가족력이 얼마나 높고 낮냐 이런 것들을 한번 그 유전자의 변화, 유전자의 어떤 뮤테이션이 얼마나 많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또 여러 유전자가 뮤테이션이 돼 있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만든 화학물질에 의해 암이 생기는 경우도 많은데 그럼 다른 동물들은 인간보다 암에 잘 안 걸리는 편인가요? 뭐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뭐 반려동물에 잘 걸리는 암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고 꼭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인간들이 많은 화학물질, 이 수십만 종의 화학물질이 우리 환경에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반려동물도 똑같이 노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제 반려동물의 어떤 암의 발병 가능성도 있다라고, 똑같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종마다 인간이나 반려동물이나 또는 반려동물의 종마다 생기는 암의 종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암 수술 후 5년이 넘어가도 재발할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것도 뭐 의사 선생님이 대답해야 될 부분인데 이건 암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요새는 이 수술적인 방법이 상당히 향상되어서 이러한 5년이 넘어가도 재발될 확률이 없는 이런 암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몇 가지 좀 어려운 암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브레인 튜머, 뇌암 같은 경우도 이제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이런 것들은 상당히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다음에 췌장암 같은 경우도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췌장암 같은 경우는 이 전조 증상이 거의 없어요. 그다음에 폐암 같은 경우도 전조 증상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어떤 그 통증을 느끼면 거의 3기, 4기 정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암은 1기부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그것을 1기부터 4기까지 나누는 것은 얼마나 전이 됐느냐. 그래서 원발성으로 조그맣게 있을 경우에는 뭐 1기 정도, 그다음에 전 장기에 많이 이제 전이가 되어 있으면 4기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제 1, 2기 정도면 사실은 뭐 수술적인 방법이라든지 우리 전통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하지만 이제 4기 정도 넘어가면 이제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치료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러한 그 재발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도 새로운 종류의 암들이 생겨나고 있나요? 네, 새로운 종류의 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뭐 그것까지는 조금 답변 드리기 어렵지만 제가 수의사로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러한 반려동물에서 다양한 암들이 새로 생성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우리 이제 그 반려동물의 그 연령이 수명이 보통은 뭐 10년 이내였어요. 예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요새는 반려동물에다가 이제 정성을 많이 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것들, 다양한 몸에 좋은 것들 많이 먹이고 또 운동 많이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의 수명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오랫동안 살다 보니까 이제 반려동물에서 암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암이 생기기 전에 수명이 다했는데 지금은 이제 뭐 사람도 마찬가지죠. 수명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러한 그 대사성 질환인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면역력은 너무 높으면 자기 방어를 스스로 공격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너무 높아도 안 되고 너무 낮아도 안 되고 알맞은 것이 좋다고 그랬죠. 그래서 너무 높으면 이 셀프, 즉 자기 자신도 적으로 규정을 해요. 그래서 공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가 면역 질환, 여러분들이 뭐 아직 면역학을 뭐 강의 들으신 분은 없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그 자가 면역 질환이 많이 생깁니다. 우리가 대표적인 게 자가 면역 질환이 뭐가 있냐면요. 아토피. 예, 아토피가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 외에 다양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민증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1형, 2형, 3형, 4형 그 과민증이 있는데 이제 이런 면역이 너무 높으면 이제 이러한 과민증을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켜서 우리 몸을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몸을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이물질만 공격해야 되는데 우리 몸에 있는 체내에 있는 세포나 조직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치료하기 어려운 질환의 하나가 이제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 면역을 낮추죠. 낮출 수도 있는데 면역이 낮추는 약을 먹을 수도 있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면역이 낮아지면. 그럼 외부에 대한 또 감염의 저항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외부에 대한 감염에 의해서 노출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기 때문에 좀 어려운 질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레르기라고 그러죠. 알러지도 면역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알러지도 면역력이 높아서 자가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러지도 뭐 다양한 알러지가 있어요. 우리 그 면역력이 너무 높아서 어느 정도는 우리 몸에서 걸러주고 너무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지 말아야 되는데 알러지는 아주 과민한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 벌에 쏘이면 어떻게 되나요? 벌에 쏘이면 난리가 나죠, 그죠? 죽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새 말벌에 쏘이면 죽기도 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제1형 과민증입니다. 제1형 과민증이 일어나서 이런 알러지 반응, 아나필락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너무 면역력이 높아서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도 그런 면역력이 높아서 나타나는 경우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 건강을 지키면,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장 건강을 지키면 면역력을 지킬 수 있나요? 우리 장내에 보면 장내 미생물이 있어요. 우리 소화에도 도움을 주는 이런 장내 미생물들이 상당히 많은 미생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면역력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건강, 장내 미생물총을 잘
보존하고 잘 관리를 하면 우리 장 건강을 잘 지키면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 그래서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장내 미생물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여러 식품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그 식품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어쨌든 장내 미생물종을 잘 관리하면 면역력을 지킬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간이 다 돼서 이 정도로 해서 오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하고 또 비대면으로 만나서 좀 더 심도 높은 우리 이러한 암세포와 면역세포의 전쟁에 대해서 과연 누가 이길지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강연이 되었으면 다음 기회가 있을 때 한번 같이 참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상 금요 과학터치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